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40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의 70%에 해당하는 28명은 요양시설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수십 명이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다녀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모더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 백신 1,0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계약을 마치고 모더나 백신 총 2천만 명분을 내년 2분기 안에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모두 5,600만 명분입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원래 계획의 배 이상인 9조 3천억 원 규모로 키웠습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 588만 명이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정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후임자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걸 시작으로 대규모 개각과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5달 넘게 수사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밀착 카메라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다양한 이웃들의 삶 속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 주인공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이 많았던 올해 그들 중 일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하루 사이에 코로나19로 40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살려달라며 손으로 쓴 메모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창너머로 흔들고 있습니다. 벌써 7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에선 처음으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공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살려달라며 확진자들이 한 방에 8명씩 수용돼 있다고 적은 종이가 보입니다. 구치소 밖으로 편지를 보낼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20일엔 한 수용자가 창문 밖으로 수건과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7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5%가 수용자입니다. 이들 중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7년 전 굿모닝시티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 씨입니다. 윤 씨는 2차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전 숨졌습니다. 윤 씨는 혈액 투석을 받아오던 기저질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남부교도소로 간 수용자 중 16명이 오늘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북부교도소로 옮겨진 수용자 1명도 지난주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 있을 땐 2차례 음성이 나왔습니다. 잠복기 등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들은 이달 중순까지 여러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엔 확진된 수용자 70명이, 서울 동부지법엔 58명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원 가운데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중앙지법에는 확진된 수용자 1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기존에 음성이 나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내일 4차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구치소안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수용자가 외부로 보낸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처음으로 전수검사를 한 직후의 일이 담겼습니다. 갑자기 옮긴 방에는 헛기침과 몸살을 앓고 있고 누가 봐도 코로나 환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뒤섞어 놨다는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마치 전쟁 피난민처럼 움직였다. 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지난 20일 새벽 구치소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1차 전수검사가 끝나고 18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때였습니다. 방을 옮긴다며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갑자기 수용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헛기침과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코로나 환자들 같았습니다. 병에 걸릴 것 같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라도 있겠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8명 방에 11명이 시체처럼 다닥다닥 붙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없던 병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작성된 지 6일 만에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 설명이 없이 사정 없이 막 뒤섞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환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방에 주선을 넣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감염 가능성을 따지지 못하고 많은 수용자를 한 방에 넣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용자들의 편지에 따르면 1차 전수검사 다음 날 밤 수용자 2명이 다른 7명이 자고 있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수검사에선 이 방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명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상관없다 이렇게. 법무부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엄격히 나눠 수용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 수용자들을 옮길 방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 문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교도관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의 교도관들은 실제로 겪은 일이라며 내부 상황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벗는 교육도 없었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도 출근을 시키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사흘 전 현직 교도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동부구치소 일원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적었습니다. 초기에 전수조사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교정당국을 비판했습니다. 구치소가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접촉자만 선별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접촉 신고는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 전담팀 직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넉넉히 지급하지 않았고 방호복을 어떻게 입고 벗는지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던 직원을 출근시키려 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글에는 오늘 오후 4시까지 13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근무한다는 다른 직원은 매뉴얼과 지도력 부재 등의 총체적 결과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원을 출근시킨 일은 있었던 걸로 안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은 이름과 소속, 내부망 아이디 등으로 현직 교도관인 걸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동부구치소 측은 자가격리자를 출근하게 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어제 이 카페에는 교도관들의 감염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이른바 청송교도소의 교도관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보건 마스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수검사를 늦게 한 건 서울시를 탓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보안상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만 사서 쓰도록 했던 법무부는 지난달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KF80 이상 보건 마스크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자가 본인 돈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하는 경우가 생겼고 감염 확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신입 수용자에 한해서만 보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수용자와 직원에게 매일 한 장의 KF94 마스크를 주려면 온라인 가격으로 하루 약 5천만 원, 오프라인 가격으로 약 9,800만 원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기도 어려운 데다 과밀 수용된 시설이고 그만큼 기본 방역이 중요한데도 비용을 이유로 관리에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전수검사가 더 빨리 됐어야 했다는 지적엔 지자체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4일 법무부가 전수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와 송파구가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단 겁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이 합의해 전수조사 등 일정을 정한 것인데 왜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냐고 했습니다. 공간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접촉자, 비접촉자 3그룹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은 오늘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JTBC 오혜정입니다.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임소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도 확진이 됐다면 더 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음성이 나와서 이감을 시켰는데 잠복기 등 때문에 양성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감된 다른 곳에서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감된 교정시설에선 기존 수용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합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좀 짚어보죠. 지금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안 썼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에게 수감동은 집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다라는 식의 황당한 해명인데요. 첫 직원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직원들과 달리 구치소 재소사들은 수감동에서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천 마스크, 또 비말 차단 마스크를 쓰는 재소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거리 두기 2단계였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방역당국도 제대로 지침을 안 내렸던 겁니까?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지침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예.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만 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오는 신입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도 미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군은 달랐습니다. 질병청과 군은 지난 5월부터 미리 움직였습니다. 이병장병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일찌감치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질병청은 환자 한두 명이 발생할 경우에 집단 발병이 될 수 있다며 군과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결국엔 부처의 수장이 챙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는데 그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총리의 경우에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나온 직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런데 장관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생기고도 또 아무런 말도 행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제는 보호관찰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자가 나온 날 동부구치소에 갔습니다. 부처 장관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지시를 해야 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네, 인천에서도 부천에서도 요양시설에 있던 확진자들이 또 숨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요양시설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부천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4명이 더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8명입니다. 아직도 확진된 환자 21명과 의료진 10명 등 31명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시 측은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직원과 환자 14명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망자는 40명입니다. 이 중 28명이 요양시설 관련입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에서도 3명이 더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요양원에서 4명이 확진돼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데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감염되면 빠르게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상이 없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코호트 격리를 무분별하게 실시해서 환자들을 감염시키고 감염된 의료진이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정부 책임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어져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의 인명피해가 시차를 두고 조금은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목 없고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병상은 물론 환자를 돌볼 인력 수급에 대한 빠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한때 수도권에 중환자 병상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70여 개, 전국에도 150개가 넘는 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에서 계속 환자가 숨지는 이유가 뭔지 서영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치료 가능한 병상이 확보되는 대로 이동하고 음성 판정을 받는 환자들은 집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확진자가 160명이 넘습니다. 간병사들은 전부 나갔습니다. 간호사도 일부 나갔습니다. 확진된 간호사도 있습니다. 지금은 50여 명의 병원 직원과 의료진이 안에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양성 환자를 빼는 게 환자 사망률도 낮추고 새롭게 음성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더불어서 의료진이 다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일본에서 일어난 그런 유람선하고 비슷한 거고요. 오히려 더 심하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평택 박예병원처럼 기존의 종합병원을 지정해야죠. 병상 가동률도 문제입니다. 병상이 있어도 가동률이 90%를 넘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장비와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은 85%가 넘습니다. 수도권도 80%에 가깝습니다. 비었다는 병상은 많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환자를 옮겨도 돌볼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전담 요양병원도 내년 초에나 가능합니다. 함께 계셨던 음성 나온 환자분들이 2, 3주 내에 또 확진이 나오지 않고 거기를 거쳐서 일반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중간 단계 병원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요양병원에 의료지원팀을 보내 병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적절한 치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궁금해지는 게 백신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백신 1,0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확보 관련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백신 추가 확보 사실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7분간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반세의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확보하겠다고 밝힌 모더나 백신 1,000만 명분 외에 1,000만 명분을 직접 추가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연내에 완료해 공급 시기도 내년 3분기가 아닌 2분기로 앞당겼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을 비롯해 모두 5,600만 명분입니다. 최근 청와대는 백신 확보 문제에서 전면에 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우려 잠재우기에 나서더니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추가 백신 확보 사실까지 질병청이 청와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여당은 접종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1월 초에는 당과 협의를 거쳐서 질병청에서 백신 접종 로드맵을 발표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노력은 평가한다면서도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전환은 어제가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평택기지 등 3곳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군 장병에 국한되긴 했지만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카투사 장병과 미군 내 한국인 의료진이 백신을 맞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왼팔에 주사를 맞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자는 티셔츠의 문구가 눈에 띕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병원 복도에 미군 장병들이 간격을 두고 줄을 길게 섰습니다. 유의사항을 들은 뒤 차례로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1차 접종 대상은 지휘관과 의료진, 소방방호대 소속 장병 등입니다. 오산과 군산의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동시에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매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일선 의료진과 응급처치 인력들에게 우선 접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이 1차로 접종한 건 모더나 백신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다른 코로나19 백신들도 추가로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나 분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카투사나 미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인력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주한미군 측에 공식 협의 요청이 있었고 접종 대상이나 일정 등 세부적인 사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모더나 백신이 아직 국내에서 정식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백신 확보와 함께 치료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오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40일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 초에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코드명 CT-P59가 적혀 있습니다. 레키로나주라는 이름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현재 쓰이는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레키로나주는 바이러스가 인체세포에 침투하는 걸 막아줍니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도 중증 환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임상 2상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와 미국, 스페인 등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3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임상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효능과 안전성만 확인된다면 40일 안에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허가 이후 3상 시험 결과를 내야 합니다. 아주 명료한 예를 들면 항암제 같은 겁니다. 항암제 신약이 2상 시험을 가지고 3상 조건부로 허가 나간 사례는 다수 있고요. 긴급 치료 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아 이미 2명에게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선 중증 백혈병 환자가, 서울 백병원에선 폐렴 환자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초기 물량 10만 명분을 이미 생산해놨고 내년 최대 2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비싼 가격은 단점입니다.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다른 제약사의 항체 치료제는 한 번 맞는데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에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선입니다. GC 녹십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도 임상 2상 시험 중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청와대 참모들을 바꿀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은 물론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민정수석까지 교체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후임 민정수석으로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이 정지된 뒤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단 겁니다. 지난 8월 임명된 김 수석으로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법리적 보좌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의 징계 중지 여부 판단을 앞두고 민정라인에선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걸로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 수석의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신 전 실장이 기용되면 현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전 실장이 아직은 고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수습할 적임자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적 개편에는 청와대의 양축인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모두 포함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전체가 개혁 대상이라고 청와대 기류를 전했습니다. 이미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사과 발표를 할 때도 참모들이 만류하는 걸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면서 대폭 물갈이가 있을 걸로 전망한 겁니다. 노 비서실장과 함께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교체가 되면 대통령 임기 마무리까지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아직 특정하기 힘듭니다. 청와대 주변에선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되기 전에 노 실장 등 참모진이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부터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내각, 그러니까 장관들을 어떻게 교체할지는 조금 더 빨리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인사를 서두르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호탄은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는 내일 수리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함께 발표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소임을 다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전망입니다. 후임에는 판사 출신 3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환경부를 포함한 두세 개 부처 장관 교체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런 개각 일정에 대해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회동에서 인적 쇄신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 논의가 된 걸로 안다면서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인사가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1차 소폭 개각에 이어 다음 달 중순엔 보다 큰 규모의 개각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대상으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장수 장관들이 거론됩니다. 반면 1기 내각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이 서야 개각 명단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자 물색이 필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총리가 차기 대선 주자군에 포함된 만큼 출마를 공식 선언하려면 내년 3월 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64일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추행을 묵인하고 은폐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로 확인한 내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결국 경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박 전 시장과 유족의 명예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져 성추행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이 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박 전 시장 측근들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차례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돼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실명을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해 박 전 시장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15명뿐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피해자라며 사진을 공개한 혐의입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64일 동안 46명을 투입해 수사했는데 2차 가해를 한 이들만 기소 의견으로 넘겨 부실 수사라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인사고충과 성폭력 피해 고충을 주변에 털어놨던 것을 확인해놓고도 발표하지 않아 2차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또 모두가 알고 있는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만 되풀이해 혼선을 키우고 2차 가해를 하는 이들이 마음대로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백신을 만들어낸 인류의 코로나19는 변이 바이러스로 반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이미 지난달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에선 남아공에서 발견됐던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독일에선 이미 지난달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하노버 의과대학 연구진이 지난달 감염된 환자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서 독일에선 지난 20일 영국 런던에서 들어온 여성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결국 보건당국이 미처 파악하기 전부터 국내에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있었던 겁니다. 보름 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사실을 알린 후 각국에서 관련 환자들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인도에서도 감염자가 추가로 보고되는 등 유럽은 물론 중동과 북미,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사실상 세계 전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나이지리아에선 영국과는 또 다른 변이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선 남아공에 머물다 지난 19일 입국한 사람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선 모두 15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넘게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하루 사망자 수는 300명대로 1,000명을 웃돌던 지난 4월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어제 확인된 3명 말고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족 4명이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명이 확진되기 직전에 병원과 미용실 그리고 마트를 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들은 일단 음성이 나왔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경기 일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들어와 이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80대 남성 A씨가 지난 26일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입국한 배우자와 딸도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위 B씨는 지난달 8일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가격리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다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B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며칠 동안 마트 등을 다녔다는 겁니다. 나흘 전인 23일에는 병원과 미용실에 갔습니다. 24일에는 마트에도 들렀습니다. 병원, 미용실에서의 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까지 마트에서의 접촉자나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A씨가 쓰러진 날 도움을 준 주민과 출동한 구급대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접촉자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접촉자들은 음성이 나왔지만 모든 동선이 파악된 건 아닙니다. 이들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지만 놀란 베이징 당국은 건물 앞에서 음성 진단서를 내야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한인타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들어가려고 하자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를 요구합니다. 갑작스런 조치에 항의도 잇따릅니다. 택배 기사들의 진입도 막히면서 건물 앞에는 배달 물건이 쌓여갑니다. 왕징 중심에 있는 상업지구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들은 대부분 봉쇄됐고 그나마 열린 곳은 핵산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왕징 지역 내 밀집 건물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서 제시가 의무화된 겁니다. 최근 무증상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왕징 내 40여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까지 벌인 뒤 나온 조치입니다. 왕징은 처음이죠. 그전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세요. 거기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걱정하죠. 베이징에선 하루 만에 7명의 확진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차량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광범위해 위기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形势严峻复杂，随着元旦和春节假期临近，人员流动和聚集越来越频繁，增加了疫情传播的风险。 중국 본토의 신규 확진자는 랴오닝성에 8명을 더해도 15명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 보건당국은 강력한 통제 조치로 확산의 불씨를 처음부터 끄겠다는 생각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날씨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 낮부터 찬바람도 불고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도 많이 춥죠? 네, 지금 밖은 춥습니다. 바람도 불다 보니까 귀도 좀 얼얼할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 온도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온도 영하 0.4도입니다. 4도가 아니라 영하 0.4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근길 버스 환승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뒤로 보시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외식이나 회식을 하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날씨가 춥다 보니까 빨리 귀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 더 추워진다면서요? 맞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 사이 또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영하 0.5도인데 내일은 10도에서 15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인데요. 특히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근하실 때는 단단히 채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목도리를 하셔야겠고요. 내복도 입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마개가 있다면 귀를 가리는 것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주 단단하게 채비를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좀 한파가 닥치면 집집마다 수도 계량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 수도 계량기가 얼어서 씻지 못해서 출근을 곧바로 한다거나 씻지 않은 채로 학교를 간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 수도 계량기 안에 있는 보온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비닐로 된 보온재 또는 집에 입지 않고 있는 옷이 있다면 헌옷을 안에 넣어서 이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계량기암 안에 닿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쓰지 않는다면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서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수도 계량기가 실제로 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최종혁 기자가 알려주실까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젖은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서 계량기나 수도관 전체를 고르게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 드라이기 또는 열선 혹은 토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동해에 가는 열차표가 거의 동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강릉시가 지역의 모든 해변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통제를 무시하고 백사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드론을 띄워서 막겠다고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커다란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다가갑니다. 드론엔 확성기가 달려 있습니다. 백사장에서 나가라며 안내방송을 되풀이합니다. 해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사오니 관광객분들께서는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즉시 통제선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가 해변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동원한 드론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24일부터 주요 해변 8곳을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포와 정동진 등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강릉시는 한층 강화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 내 모든 해변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8개 해변이 아닌 그 해변을 기점으로 이제 강릉시 전체 해변인데 문구상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강릉 지역의 모든 해변이 지난 24일부터 출입이 금지됐다고 밝힌 겁니다. 북쪽으로 주문진에서부터 경포와 정동진을 지나 가장 남쪽의 옥계에 이르기까지 출입 통제 구간의 거리만 45km에 이릅니다. 통제 인력도 늘려 안목 커피거리 등 애초 계획에는 빠져 있었던 지점에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일엔 강릉시 소속 공무원 1000여 명이 현장에 나가 해변과 주차장 이용을 막습니다. 도로에 잠깐만 차를 세워도 곧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견인 조치합니다. 이 기간 강릉시 내 모든 식당 안에선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강릉시는 오게 되면 굉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만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와중에 마포구의 한 구의원이 파티룸에서 모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지인들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들으러 간 거라는데 집합 금지 대상인 곳에서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입니다. 간판은 없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내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홍보 사진을 보면 안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명까지 따로 설치했습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마포구 구의원 A씨가 지인들과 모여있다 구청 단속팀에 적발됐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은 파티룸 업주까지 모두 5명.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겁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는 밤 9시를 2시간이나 지난 11시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건 영업이 중단된 파티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입니다.
이들은 술을 마신 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노래방 기계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역구 주민 민원을 들으러 간 자리였다면서 대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주민의 업장에서 만난 것이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확인되면 A씨를 비롯해 모임 참가자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는 지적을 받은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다. 설민석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해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뒤입니다. 10년 전 설 씨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을 대조해보니 표절률이 52%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 20%를 훨씬 넘겼습니다. 설 씨의 논문 문장은 740여 개인데 이 중 100% 표절률을 기록한 문장은 180여 개,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도 330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설 씨는 열흘 동안 2번의 역사 왜곡 논란과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세계사 예능 프로그램 속 발언들이 이집트사 전문가에게 비판받으면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재즈가 초심을 잃어 탄생한 것이 리듬 앤 블루스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모든 강연 영상을 내렸습니다.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유명인의 언변에만 의존한 방송사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설 씨가 출연 중인 두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유리창으로 들어갑니다. 테러 진압작전 같기도 하죠. 어제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30대 남성이 1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 빨간 점퍼를 입은 남성.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떨어뜨립니다. 창문을 통째로 떼어내 던지고 운동기구, 모니터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33살 A씨가 충북 청주의 한 헬스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관문을 해머로 한번 두드렸어요. 빵 때렸어요. 근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핸드폰을 얼른 켜고 112에다가 전화를 눌렀는데 그 사이에 깨고 들어온 거예요. A씨는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임무를 받고 왔다며 황당한 요구도 했습니다. 경찰이 위기협상팀을 투입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설득했지만 난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협박도 했습니다. 헬스장을 폭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이 돈 벌어 나왔어? 그냥 이거 폭파하고 내려갈게. 봐볼래? 이거 폭파한다 이bil지? 흉기를 들고 있는 데다 불까지 날 수 있어 진압이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유리창으로 들어가 붙잡았습니다. 불난 거 아니야? 아, 연막탄.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벽지 창고에 불이 나서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출국이 늦어진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창고를 임시 숙소로 썼는데 추워서 켜둔 전기 담요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집기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벽지 창고입니다. 경찰 통제선 너머로 화재 흔적이 보입니다. 불은 오늘 새벽 4시쯤 시작됐습니다. 창고엔 파키스탄인 A씨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벽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희생자가 벽지 창고인 이곳에서 지내게 된 건 처음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코로나 때문에 뜨지 못하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역업자였던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출국이 취소됐습니다. 예정대로면 지난 9일 한국을 떠났어야 합니다. 갈 곳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창고를 내줬습니다. 파키스탄에 와이프하고 아기 2명 있어요. 하나 15살, 하나 12살. 그럼 요즘에 경기가 조금 좋고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줄어져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창고 안에선 A씨가 사용하던 이불과 전기담요, 온풍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기담요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깔고 그 위에다가 또 전기담요를 또 하고 정기적인 요소로 해서 불이 난 건 사실 같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이 어쩌다가 난 건지 소방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 전체가 검게 탔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소파에 소방관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 직후 소방은 장비 21대와 소방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15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발코니에서 10대 A군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가 왜 났는지 이런 건 다 지금 다 조사 중에 있고요. 사망자 추정으로 하고 있고요. 병원 이송했어요. 병원 이송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군은 숨졌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A군은 불이 났을 당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왜 혼자 집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JTBC 박병현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사람 목숨을 구해야 할 응급 구조사가 동료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때린 것도 잘못이지만 쓰러진 사람을 놔두고 떠난 것, 또 다음 날에 발견해서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점까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사설 구급대입니다. 이 구급대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42살 A씨가 동료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4시쯤 벌어진 일입니다. 폭행 이후 A씨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출근한 뒤에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법인 대표인 아내와 직원의 도움을 받아 B씨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B씨를 태운 구급차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가까운 B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B씨 집 주변 도로에 구급차를 세웠습니다. 7시간이 지난 뒤에야 A씨를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하시고 당직이 있으신 상태였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명백한 사망 상태인 거죠. 해당 구급대는 2년 전쯤 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와 법인 대표인 A씨 아내를 포함해 8명이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A씨가 곧장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 등을 확인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나 줄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체 규모는 원래 예산보다 배가 많은 9조 3천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늘렸고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까지 대상도 넓혔습니다. 거리두기로 아예 장사를 못한 업종은 300만 원,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금이 풀리고 설 연휴까지는 대부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일단 숨통을 틔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밀리면 세워서 내야죠. 지원금 규모는 원래 예산의 배가 넘는 9조 3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스키장 안 음식점이나 학원, 노래 연습장처럼 장사를 못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 카페, 독서실 등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등의 공과금도 내년 3월까지 석 달치를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급 대상에 들어있지 않던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50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여행업 등 무급휴직자는 석 달간 150만 원을, 장사를 그만둔 폐업 상인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지원 대상 대부분에게 준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졌지만 받는 사람들이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물주 자영업자나 배달 맛집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피해 입은 계층한테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로 미뤄준 대출 원금과 이자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참 낯설고 길었던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분들은 밀착 카메라에서 만난 적이 있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한 해 동안 밀착 카메라가 다녀간 자리들이 좀 달라지고 나아졌는지, 만났던 이웃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효정 기자가 다시 만나봤습니다. 지난 겨울 부산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전봇대에 매달리던 인터넷 설치 기사 A씨의 이야기를 지난 겨울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방송이 나간 뒤로 많이 바뀌었을까요? 밀착 카메라가 다시 가서 만났습니다. 한 아파트 앞에 와 있는 A씨. 지난 2월에 만났던 인터넷 설치 기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집에 TV를 설치하는 비교적 수월한 작업입니다. 전화 끊지 말고 해. 집 안에 들어왔는데 소리 나해. 단자함에 들어있는 수많은 케이블선. 하나씩 맞춰보며 집과 연결된 선을 찾아야 합니다. 소리가 떼기 하면 금방 찾아야 되는데 찾아지는. 10달 전 A씨는 하루에 14곳을 돌고 밥을 먹으면서도 고객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웬일이에요? 이젠 하루에 8곳 정도를 돕니다. 인터넷 설치와 AS가 구분되면서 A씨는 설치만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또 있습니다. 10달 전만 해도 A씨는 밧줄 하나로 전봇대에 매달려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전에 많이 그냥 단순히 그 전주에 매달려 있는 벨트밖에 아니었고 장비 자체가 사람을 딱 고정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낫습니다. 수량은 정해져 있고 화가 난 손님들을 상대하려니 약사들은 청심환까지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 초 마스크 대란 때는 밀착 카메라가 마스크 구매 행렬이 이어지던 약국을 찾았습니다. 그때 약국을 다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약국을 찾는 손님은 줄었고 없어서 못 팔던 마스크는 이젠 종류별로 구비돼 있습니다. 마스크가 왜 없냐며 약사에게 쏟아지던 폭언들도 약도 안 풀어줄래? 아이 진짜 신경 쓰라. 아 죄송해요. 악담같이 하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못한다 뭐 그렇게 하실 때에도 더 많이 속상하긴 한데 성심원을 먹기도 하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고생한다,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그 조금 예의 없이 하시던 분들이 다 예의를 좀 약국에 와서 갖춰주시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불황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3월 전해드렸던 태권도장 사범 김두수 선생님 이야기. 코로나19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학교도 문을 닫았고 대리운전도 했지만 결국엔 도장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지금 술집들이 전부 다 문 닫았어. 그래서 지금은 대리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그냥 인력 사무소에서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까지 겹치며 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경기 용인소방서 구조대는 다른 지역까지 출동을 나가 이재민들을 구조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빨리 집을 놔두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다 떠다니고 그러니까 쉽게 못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 계셔가지고 업어서 막 나오고. 전국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53명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출동 나가서 수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고 들어왔어요. 취재진이 다시 찾아간 용인 소방서.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시간 넘어요.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위험한 일 한다, 뭐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보고 가족들도 이제 이런 일도 하는구나, 뭐 불만 끄는 게 아니구나. 구조 경력 5년 차인 이들도 지난 여름과 같은 홍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방관 되고 나서는 올해가 역대급 홍수였죠. 뭐. 저도 이제 뉴스로만 이제 보던 그 광경을 직접 가서 막 수색하고 다녔으니까. 날이 추워진 이제는 시민들에게 불조심하라는 당부부터 건넵니다. 전기장판이나 뭐 이제 난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것들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 그 가정용 소화기 하나쯤은 이제 비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우가 한파로 바뀌는 사이 꺼질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세계적인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밀착 카메라 서유정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다 같은 첫 출근인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첫 출근한 신임 장관들 얘긴데요. 이달 초 함께 지명된 4명의 장관들, 험난한 국회 청문회 거쳐서 오늘 나란히 국무회의장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역시나 눈길근 장관은 바로 어제 오후 늦게 마지막으로 임명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좀 긴장한 모습으로 국무위원 중 1등으로 와서 이렇게 서류도 챙겨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네요. 보통 장관들 잘 이러지 않는데 말이죠. 반면 같은 날 지명된 전해철 행안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첫 국무회의 참석인 듯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해서였을까요? 전 장관은 친정에라도 온 듯하네요. 그러다 전 장관이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끼어들 타이밍 놓친 변 장관 인사하려고 뒤에서 멀뚱멀뚱 기다리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결국 정영애 장관 마치 선배 장관이라도 되듯이 변 장관에게 이런 인사 건넸는데요. 네, 이후에도 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등 높은 분 들어올 때마다 앉았다 서길 반복하며 그야말로 좌불안석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 같은 첫 출근이지만 긴장도는 저마다 제각각이었네요. 참고로 문 대통령 국무회의 끝나고 변 장관의 임명장 주면서 구의역 김군 발언 비판받을 만했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아마 임명장 수여식 자리도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 서는 곳이 바뀌면입니다. JTBC 명품 드라마부터 잠시 보실까요?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드라마 송곳의 명대사인데요. 그런데 이 대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곳 바로 정치권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야당 반대 속에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는 장면 보실까요?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이런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에 여당이 또 기립투표로 얼렁뚱땅 날치기 했다. 이건 북한에서도 안 할 일이다. 네, 그런데 이런 비판이 바로 서는 곳이 달라져 다르게 보인 풍경이었던 모양이네요. 민주당 반격 보실까요?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기립표결을 했던 분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네, 찾아보니 정말로 9년 전 문방위에선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야당 다 나간 뒤에 이렇게 기립표결했었군요. 네, 그런데 민주당도 자유롭진 않아 보입니다. 최근 여당에선 인사청문회 때 개인적인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청문회에선 정책 질의만 하자 이런 주장이 활발하고 몇몇 중진들은 법안까지 발의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문 대통령이 국회 찾아서 청문제도의 혹독함에 대해 좋은 인재 모시기가 쉽지 않다 이런 하소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 6년 전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역할은 정반대고요. 안대희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잇따라 낙마하니까 여당 핵심이 청문회 손질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들으려 하지 않는 야당, 낙인 찍기만 하는 야당 앞에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서 세상에 어느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당시 야당 민주당은 아니나 다를까 그건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반대했고요. 문창극 사태 이후에 청와대와 여권이 책임론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네, 이쯤 되면 서는 곳이 바뀌어도 말은 바꾸지 않는 정치권을 보고 싶은 건 너무 큰 기대일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고 경찰이 차 안에서 자는 주민을 깨웁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열 주차한 차량을 아침에 빼지 않으면 관리사무소가 단속 스티커를 붙이자 이에 반발한 주민이 밤새 길을 막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주민을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8월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앞에 생긴 지름 16m, 깊이 21m의 대형 싱크홀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이 싱크홀이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처에서 별내선 복선 전철 터널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지반이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SUV 차량 한 대가 달려옵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무서운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코너링을 하는 듯 싶더니 그대로 넘어져서 몇 바퀴를 구르다가 멈춰섭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린 SUV 랠리 대회 사고 현장이 드론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다행히 차량 운전자와 가까이 있던 관중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캥거루를 향해서 흙을 슬쩍 던지자 캥거루가 성큼성큼 뛰어와서 남성을 밀어버리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24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집으로 들어온 캥거루를 쫓으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호주에선 잇따른 화재로 집을 잃은 캥거루들이 사람 사는 대로 먹이를 찾으러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영복만 입은 사람들이 눈밭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하나둘 얼음 강으로 뛰어듭니다.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기온이 무려 영하 32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가 찾아왔습니다. 전주의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의 온기가 담긴 지폐와 동전을 세고 있습니다. 7,012만 8,980원입니다. 끝자리는 그가 기부를 위해서 동전까지 꼼꼼하게 모아왔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남몰래 기부하고 있는 그를 얼굴 없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벌써 21년째 찾아오고 있는 천사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란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가까운 교회에 성금이 든 상자를 놓아뒀다는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21년째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성금을 도난당한 사건 때문인지 얼굴 없는 천사는 주민센터 인근이 아닌 2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교회에 기부금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게 숨겨놓으셨고요. 그래서 그 놓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에는 돼지 저금통과 5만 원권 현금 다발, 글귀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성금은 모두 7천여만 원. 종이에는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는 위로와 소년소녀 가장을 격려하는 글이 적혔습니다. 올해도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연으로 기부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하염없이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래서 참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참 좋네요. 천사의 선행은 2000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58만 원이 든 돼지 저금통을 처음 기부했습니다. 이후 100만 원부터 8천여만 원까지 주민센터 근처에 몰래 놓고 갔습니다. 지난해에는 성금 6천만 원을 도난당했다가 4시간 만에 되찾기도 했습니다. 올해까지 기부한 성금은 모두 7억 3천여만 원이 됐습니다. 5,700여 세대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또 불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원 나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많은 노숙인들은 이름이 있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마치 이름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역시 그 가운데 한 명인 김모 씨는 이런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돈 벌게 주겠다 해서 달려갔다면 기억나네요. 그 남성은 김 씨의 이름을 끄집어내 훔쳤습니다. 김 씨의 이름으로 자동차 5대와 휴대전화 8대가 등록됐고 빚이 5천만 원 넘게 쌓였습니다. 아직 경찰이 잡지 못한 범인은 어디선가 다시 이름을 훔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뇌 질환을 앓고 있는 35살 김모 씨는 10년 전 자신에게 다가온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돈 벌게 주겠다 해서 달려갔다면 기억나네요. 정당하게 돈 버는 건 줄 알고 달려갔어요. 인천이었어요. 3개월 동안 인천 파주 등지로 끌려다녔습니다. 서류 떼고 그런 거 다 기억나요. 저는 만들고 그랬어요.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몰랐죠. 그렇게 안 했으면 생존을 못했을 거예요. 강제적으로 인감도 떼야 되고 서명 날인도 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신매매죠. 성격이 있다. 김 씨 이름으로 회사 2곳이 생기고 차량 5대, 휴대전화 8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한 회사가 사기 범죄에 휘말리면서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자가 될 뻔했던 날이 아찔합니다. 대처 못하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김 씨는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2013년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등 김 씨 앞으로 된 2,700만 원어치 빚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남았습니다. 이름이 도용된 회사 앞으로 나온 약 2,800만 원입니다. 10년 전이라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걸로 보입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실운행자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에 따른 세금 부과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JTBC 어환입니다. 산재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고 이한비 씨 아버지가 오늘 국회에서 외친 말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살아서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왜 여기 들어왔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정부라는 데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곡기를 끄는 지도 벌써 19일째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허무한 죽음이 일터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정부의 법안을 오늘 상임위 소위에 올렸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이 회의장 앞으로 모였습니다. 정부가 만든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가 열린 겁니다. 유족들은 이 법안이 후퇴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부 여당 안을 보니까 완전히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완전히 무시한 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법사위 소위에 올라온 정부안을 보면 기존보다 법 적용을 유예시켜주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됐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책임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의 처벌 규정도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법 제정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정부는 여러 각계각층의 입장을 또 조합하고 취합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또 고충이 있다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단일안부터 만들어 오라며 소극적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안을 단촐화시키고 단일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오늘 아마 몇 개 조문을 심사를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야 모두 멈칫하는 사이 경제단체는 국회를 찾아 경영계 책임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단식을 하는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이 법안 취지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JTBC 황예린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27명이 성남시에 채용됐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부정채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모 전 비서관을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나가며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공익신고를 했다며 부정채용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차례나 중단됐던 외식 할인이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4번 외식을 하면 10,000원을 돌려주는데 평일에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성화선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하겠다고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를 하면 그 다음 달에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하루 2번까지 인정됩니다. 내가 몇 번을 주문했는지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하고 매장에 와서 포장된 음식을 직접 가지고 가는 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배달원을 직접 만나거나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과 결제를 모두 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식당은 소외된다는 지적입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안 해봤어요. 없고 그거 저기 텔레비에서 하는 거는 봤지.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저희처럼 배달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 많잖아요. 그럼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조금 주셔야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면 접촉을 줄이려고 우선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을 못 받는 식당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밤부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칩니다. 한파 때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죠. 바로 동파입니다. 2주 전에도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강원 영서 지역엔 동파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최근 5년 겨울철을 보면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이 많을수록 또 최저기온이 더 낮을수록 동파 신고 건수도 많았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선 위험 단계별 예보제도 하는데요. 일 최저기온에 따라서 단계가 구분되는데 이틀 이상 영하 10도에서 15도가 지속되면 경계, 영하 15도보다 추우면 심각입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전국 동파 위험도를 직접 그려봤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주황색으로 경계, 일부 산지는 빨간색으로 심각 단계가 예상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수도 계량기 안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오래 집을 비울 땐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도관이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열흘 이상 긴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눈도 많이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도 이하의 파란색과 영하 10도 이하를 의미하는 푸른색이 한반도를 뒤덮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찬바람도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보시면 영하 20도 이하를 의미하는 보라색이 중부 지역을 뒤덮겠고 제주도마저도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낮에도 매우 춥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이 파란색으로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도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겠습니다. 한파뿐만 아니라 눈도 많이 오겠습니다.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눈도 오래 이어지겠는데요. 글피까지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전라도 서부와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30cm 이상 쌓이겠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으니 동파뿐만 아니라 눈에도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길고 험한 인생에 그대가 있어줘서 나는 힘이 돼요. 또 함께 걷던 모든 게 하나 둘 그댈 떠나간다 해도 여기 나만은 그대의 끝날까지 함께할